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철학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고생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나는 걸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사실 저희 학회 치료가 치료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 굉장히 짧게 빨리 끝난다라는 것 외에는 큰 장점이 사실 없거든요.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고민입니다. 그냥 쓱 만지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픈 그 근골격계 질환, 이 질환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에 대한 계획이 잡히고 또 치료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되는 그런 말들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어깨 질환, 허리 질환,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루하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을 해볼까요? 정형의학이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치료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십니다. 검사를 통해서 질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겠죠. MRI, CT, 엑스레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증상입니다. 증상은 어떠한지 또 물어보게 되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옛날에는 안 아팠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항을 통합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1번만으로 확진을 내리면 오진일 가능성이 높다. 또 2번 항만으로 확진을 내리면 역시 오진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사진상에 뭐 허리 디스크, 뭐 힘줄 파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듣는 게 뭐냐면, 이거 파열됐네요. 디스크가 왔네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사진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병명을 확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오진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진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그건 병이 아닙니다. 모든 진단은 1번 항만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만 가지고 확진을 내리는 건 매우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사진상의 결과만 가지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얘기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확진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증상이 검사하고 일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팠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진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검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증상만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병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 또한 오진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는 골절,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진상에 뼈가 부러진 게 보이겠죠. 근데 뼈가 부러지니까 못 움직이겠죠. 현재 못 움직이고 아픈 증상은 골절 때문이다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게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검사상 허리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허리랑 다리 쪽이 땡기고 불편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병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리가 전혀 아프지도 않아. 근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다 뛰어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증상인데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이분은 환자인가요, 아닌가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항목 검사상의 정상인데 허리 다리 통증이 심한 이분은 환자입니다. 환자. 다만 허리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의 환자예요. 두 번째, 무증상이 있죠. 증상은 없는데 사진상에 디스크가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환자가 아닙니다. 증상이 반드시 동반해야지 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의 환자분은요, 대학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진통제 처방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한 5, 6개월 정도 고생하다가 저한테 오셨던 아주 심각한 환자였어요.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타깝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수술해야지 된다, 이 말을 믿고요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고
진짜 환자가 됐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견봉 기형과 힘줄 파열로 수술 권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닥에 지금 영상이 깔리는지 모르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케플라리스 머슬 파셜 테어, MRI상 소견으로 보면은 약 30% 정도의 파셜 테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직전 병원 한 2군데 갔는데 간 데에서 다 봉합술이죠. 그러니까 한번 리페어지, 아니면 다듬는 거, 혹은 AC 조인트가 약간 기형으로 약간 변형이 왔거든. 그 부분을 갈아내는 수술 맞죠? 네. 그런 거를 받는 걸로 강력하게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강력하게 추천을 받고 있어요.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한 환자인데요. 견봉기형, 뼈가 좀 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힘줄 파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 될까요? 말아야지 될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1번 항과 2번 항 그리고 4번 항 모두에서 일치해야지 된다. 검사상에 확인이 돼야지 되고요. 그 다음 증상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옛날에 아팠는지, 이 모든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평가를 내리고 병명을 확진하는 것,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수술 전문의와 비수술 전문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수술 전문의도 수술을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노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수술하다가 이제 지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셔서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로 넘어가신 그런 분들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분이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술 전문의는 수술을 통해서 원래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분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힘줄 파열이 있어, 검사를 했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 라는 게 확진이 보여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 상태를 보니까 되게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라고 판단되면 외과 수술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수술 전문의는요, 반대로 수술을 제외한 모든 처치를 통해서 원래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분야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지 이 다음 장에서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반드시 수술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상의 결과와 증상이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1번 항하고 2번 항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내비두면은 나중에 장애가 남겠다, 혹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의사가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술을 권유하게 될 겁니다. 자, 비수술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술 전문의는요, 수술을 안 하잖아요. 그 무기가 다른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그래서 비수술 전문의는 무기로 주로 뭘 쓰시냐면 주사를 쓰십니다. 보조적으로 약물을 쓰게 되고요. 주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부터 해서 프롤로까지 다양한 주사가 있고요. 믹스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수술 분야에는요, 물리치료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 및 몇 가지 치료가 좀 있는데요. 자, 비수술 전문의나 물리치료사나 공통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수술 치료를 합니다. 하나는 통증 조절이고요, 하나는 기능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능 회복이거든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비수술 전문의, 물리치료사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수술 분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수술 전문의는 환자의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 즉 1번 통증, 2번 원인부 손상에 시행되는 비수술 처치 결과가 재현성 그리고 확정성이 조금 부족해요. 이거는 비수술 전문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좀 힘든 점입니다.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어떤 환자는 주사를 쓰고 약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안 좋아지는 환자들도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재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이레놀을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 그죠? 100명한테 타이레놀을 먹였을 때 뭐 99명이 열이 떨어진다. 그럼 그거는 재현성이 있는 거잖아요. A라는 처치에 A라는 결과, 열이 떨어진다라는 결과. 그리고 열이 떨어진다가 결과값이잖아요. 그게 확정입니다. 확정성. 그래서 의학적인 처치는 재현성과 확정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뭐 100명이 2명만 좋아지고 98명은 안 좋아진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절반 정도를 보통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모든 걸 다 시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물리치료사는 그냥 기능, 여러분들이 아픈 그 부위를 원래대로 쓸 수 있게끔만 하는 그런 치료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만 준다면 대단히 좋은 치료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도수 치료는요, 통증 조절 분야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현성과 확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재현성과 확정성은 전문의가 주사를 쓰는 결과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통증 조절 분야는 상당히 취약하고요. 기능 개선,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만약에 전문의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를 해결해 주면서 원인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처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기능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픈 그날부터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덜 아픈 상태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전문의에서 통증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물리치료 사이에 시행되는 도수치료 또한 통증 치료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원인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내추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픈 거는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원인부가 회복 중이더라도 통증은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원인부가 현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회복이 되는데 아픈 거를 느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지금 보충해야지 되는 분야, 발전이 되어야지 되는 분야는 통증 조절 분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증 조절이란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갔을 때 그 아픈 부위를 즉각적으로 혹은 가능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통증 조절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현실적인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통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증을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고찰해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사진상 나타나는 현상만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를 통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거죠. 이런 경향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 사진 찍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난 환자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건 오진입니다. 오진. 통증의 원인이라고 있어요. 통증의 원인은 사진상에 나타나는 그 결과만이 아니고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조직들의 손상 및 병태학적인 변형,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힘줄이 파열이 돼요. 어깨 힘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힘줄 파열은 사진상에 나오거든. 근데 그 힘줄 파열된 부분만 꼬매면 여러분들이 안 아플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으신 게 뭐냐면 내가 수술만 하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파요. 아프고 불편하고 관절도 안 움직여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힘줄 외에 다른 통증과 불편함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정형의학적 평가가 근거가 되는데요. 피지컬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뼈, 관절, 인대, 힘줄, 근육, 신경, 혈관 기능 부종,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줄이 만약에 파열이 됐어요. 힘줄이 파열되면 힘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변의 근육, 신경, 혈관의 변화, 부어있는 현상, 그리고 나중에 관절이 굳으면 관절, 이 모든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어야지 근본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계속 아파요. 그건 뭐냐면 사진상에 나온 디스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터진 부분, 그 부분을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해결을 했으니까 여기 사진상에 나오는 결과는 분명히 없어졌겠죠. 근데 얘 때문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고 인공관절, 슬관절, 고관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술을 하면 새 것이 된다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지우시기 바래요.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하나씩 없앨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중 수술 전문의는 사진상에 발견된 최초의 원인을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통증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부가 개선되었다고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좀 드렸죠? 가장 이상적인 처치는요, 수술 전문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술을 시행하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 비수술 전문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나머지 통증의 요소, 소위 원인들, 이런 것들이죠,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아플 수 있고 빨리 건강해질 수 있고 빨리 레저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즐겁게 살아야죠. 그래서 비수술 전문의나 물리치료사는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통증 요소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8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씩 선생님들이 다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방법대로 평가를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요. 단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단계.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분류하고 처치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환자가 인대에 문제가 있고 근육에 문제가 있고 신경에 문제가 있고 부종이 있네. 이거 하나하나를 따로 떼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염증기. 이때는 매우 심한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사진상 나타나는 원인 외에 통증을 호소하는 실질적인 원인은 부종, 부어있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의 예민함, 과민화하고 근육이 과긴장. 이게 아프면요, 안 아프려고 모션을 좀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3가지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1단계 환자의 경우 관절에는 전혀 문제 없으나 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팔꿈치가 됐건 손목이 됐건 목이 됐건 허리가 됐건 어깨가 됐건 무릎이 됐건 고관절이 됐건 다 똑같다니까. 발목도 마찬가지고 이 염증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관절이 굳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종, 신경의 과민화, 근육 과긴장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매우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은 금방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치료기입니다. 몸 스스로 갖는 치료기인데요. 두 번째 스테이지고 리페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통증이 감소되고 아무는 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염증기 때는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픈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슬슬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면서 아프긴 한데 아픈 게 좀 덜하죠. 그래서 2단계의 경우, 지금 두 번째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 염증기하고 중복으로 나타나므로 염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요, 처음에 염증기가 있었잖아요. 염증기 딱 끊고 그 다음에 치료기, 이게 아니고 염증기하고 치료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다가 처음에 아플 때는 염증기가 더 세고, 염증기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염증기가 줄면서 이 치료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치료기까지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때 비수술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들은요, 부종을 줄이는 쪽으로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이제는 굳어요. 그러니까 1단계 염증기 때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통증이 좀 주는 거거든. 통증이 주는 것만큼 관절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관절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염증기 때는 아파서 못 움직였다면 2단계 때부터는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근육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육포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물렁물렁 힘을 못 줍니다. 그런데 근육 자체는 텐션이라고 해서 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리고 끝으로 신경의 과민화, 예민해져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부종을 이번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는 통증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붓기는 통증의 원흉입니다, 여러분. 붓기가 빠지질 않으면 굉장히 아파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다음 관절의 제한. 1단계에서 통증 조절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소위 해당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꿈치를 기부스를 해보는 거예요. 통기부스를 하루 한 친구, 일주일 한 친구, 4주 한 친구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미쳤죠? 하루만 해도 뻑뻑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 관절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4주 정도 하잖아요. 굳어버려요. 안 움직이면 이렇게 빨리 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요, 관절이 굳으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굳었다 그러면 무조건 오래 아픕니다. 빨리 통증에서 해결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관절은 잘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이 근육은 제가 이제 생략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화와 긴장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잖아. 그러면 계속 아프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몸살 걸렸을 때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그 스치기만 해도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신경의 과민화 현상입니다. 근데 특정 부위가 어디가 아프시게 되면은 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너무 과하게 예민하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 회복기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가 되고요. 이 회복기 때는요, 통증이 급격히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근육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근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2단계에서 근육이 약해지고 뗀뗀해지는 긴장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회복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통을 내는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근육하고 뒤에 있는 근육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구부리고 피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쪽이 뗀뗀하고 한쪽이 약하다? 그럼 뭐 문제가 되죠.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약해진 근육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들게 된다든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재발합니다. 자꾸 도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드렸네요.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잘못된 습관이 몸에 체화돼 가지고요. 몸이 그냥 습관이 들었다는 얘기죠. 해당 관절의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깨 환자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인데 죽자고 그냥 처음에 많이 아픈 시기 치료기 2단계까지 잘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쓸만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쓸 때 쓰고는 싶잖아. 예를 들어 싱크대에 있는 뭘 꺼내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아플 때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는 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들긴 들어야 되잖아요. 팔을 올려가지고 싱크대에 있는 물건 내리긴 내려야 되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를 할 때 약간 그 다른 동작으로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못 하고요. 비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꾸 더 아픈 쪽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충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상 발견된 원인부의 강도 검사 및 강화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해당 관절의 불안정증으로 발전해서 만성적 질환이 되는 원인.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큰 병이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께서 이제 다 났습니다. 다 났으니까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자마자 멀쩡히 막 이전처럼 뭐 잘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회복기가 필요하죠. 슬슬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그 다음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근력이 떨어지면 근육 운동도 좀 하고 그죠? 예, 이런 회복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아픈 그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쳤던 그 주변부의 근육이나 인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검사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것들로 덧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대가 좀 약해요. 그러면 근육을 좀 튼튼하게 잡아주는 거지. 그게 바로 허리 같은 경우에 허리 강화 운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무릎이다 그러면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대가 못 잡아주는 기능을 근육이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적어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염증기부터 3단계까지 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계속 반복해요. 한 몇 달 정도 괜찮다가 도로 아프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스테이지별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사진상 나타난 원인부의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거는 병원 탓입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의료인이 있는 병원을 꼭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줄 세우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요. 면허증은 책으로 공부하면 다 딸 수 있어요, 여러분. 글로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숙련도는 달라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요. 현대의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책대로 아프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책대로 아픈 분이 아니에요. 책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모둠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도 야 이런 질환, 이런 증상 이게 또 많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숙련도와 경험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숙련도와 경험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치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참 중요한 건데 수술 전문 병원부터 찾는 것은 오히려 판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수술하는 병원 선생님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 전문 병원을 가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맞는데
그 병원이 뭐가 전문이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허리에 병이 왔을 때 수술로 해결하는 게 전문인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식집을 가요. 일식집 가가지고 된장찌개 달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짜장면집 가가지고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되겠네. 짜장면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달라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나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가면 수술을 전제로 전문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봐요. 그리고 상태를 봐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수술을 하는 게 사진상의 책입니다. 그거를 판단하셔서 수술을 권유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권유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문 병원부터 가는 것보다는 로컬 작은 전문 의원들 있죠.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그죠? 예, 그런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들은 이미 이전에는 수술을 했으나 현재는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지 되나 하지 말아야지 되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공평하게 평가를 내실 겁니다.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특정 전문 병원에 가서 이 상태는 이거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작은 전문 의원, 정형외과 의원, 신경외과 의원, 재활의학과 의원, 이 의원급의 똑같은 CD를 가지고 가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미 작은 의원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이더라도요, 이미 수술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평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 수술밖에 방법이 없네? 그럼 수술하셔야죠. 그래서 노련한 선생님을 만나셔서 수술 잘 받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병원 저 병원 갔더니 어디서는 수술하라 그러고 어디서는 수술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 관건은 뭐예요? 아픈 거를 빨리 조절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 기능이 빨리 온전하게 돌아오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병원에 가서 계속 아프다, 잘 안 움직여진다 라고 호소하시면 아마 애를 쓰고 아마 치료해 주실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즉각적인 통증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진상 나타나는 모든 원인들은요, 아까 왜 염증기, 치료기, 회복기라는 단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추럴 힐링 프로세스라고 해서요, 자연 회복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회복이 됩니다. 회복률은 최고 한 85% 정도까지 되는 걸로 논문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이 안 되잖아요. 모든 단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도 아프고 2단계도 아프고 3단계도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거라니까. 자, 거기다가 통증으로 인해서 아프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관절까지 굳어버리게 돼서 궁극적으로 치료기간이 장기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굳으면 치료기간이 아주 많이 길어집니다. 진짜 많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기 때 저한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죽을 정도로 일주일 정도 안에 통증을 줄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관절이 굳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병원 돌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깨 관절이 굳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미 그분들은 3개월, 6개월, 8개월 정도 계속 고생하다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 저한테 오잖아요. 조금 더 걸립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굳은 거를 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사 한 방으로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침 한 번 빵 넣으면 하면서 막 동공이 열리고 막 좋아지고, 그건 드라마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라는 가정치에서요, 통증 조절이 잘 되잖아요. 모든 단계에서 통증을 못 느끼거나 현저히 작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치료기, 염증기 때부터 바로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아프고 지내는 거예요. 통증이 덜함으로 관절이 굳지 않아 궁극적으로 치료 기간을 당연히 단축시키죠. 치료 전 과정에서 통증을 매우 적게 느끼니까 삶의 질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높아지지. 계속 아프면서 지내면 삶의 질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계속 안 아프면서 일정 기간 지내는 게 훨씬 삶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비수술적 치료의 결과 및 결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원인부 회복을 위한 비수술 전문의, 이분들을 통한 주사 처치와 통증의 세부 원인, 제가 8대 요소 말씀드렸죠. 이 세부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치료사의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숙련도를 요할 거예요. 여기에는 전문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많으셔야 돼요. 실력 있는 선생님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말 잘하는 선생님 말고. 예를 들자면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통증 주사, 이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도수치료 포함 여러 가지 통증치료. 여러분들은 도수치료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아시는데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정말 여러 가지고요. 각 선생님들마다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숙련도가 높은 분들은 적당히 레시피를 잘 꺼내죠. 꺼내가지고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치료를 해줍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높은 그런 병원을 가시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아직 아프긴 하지만 지난주보단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단히 심각하거나 아니면 가신 병원이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환자의 통증 조절이 잘 된다면 일정 기간, 이 기간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자연 회복기란 뜻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근본 원인부의 회복이 되잖아요. 자연 회복이 되잖아요. 궁극적인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어차피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회복률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질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확실한 건 알아서 아물긴 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프면서 지낼 것인가, 아프지 않으면서 지낼 것인가, 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 이슈가 대단히 좀 예민한 이슈인데, 여러분, 수술한 경우와 비수술한 경우를 1년 후 비교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술한 결과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근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 예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뉴스 언론이죠. 그 뉴스 언론에서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2018년도 방송이에요. 수술 후 1년 후 비교를 했더니 큰 차이가 안 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근거 있는 보도 자료였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수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견봉 하통증이라는 어깨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 300여 명을 선정한 뒤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해당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가짜 수술과의 비교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해당 수술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수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수술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좀 많죠? 근데 이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언론을 제가 접하고 그 논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과 관련된, 소위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 중에서 상당수의 논문들이 수술 후 예후에 대한 비교 데이터였고요. 그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애가 남을 정도만 아니라면 수술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비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 저랑 매우 긴밀하게 만나서 공부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 지루한 거 다 보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딘지 꼭 한번 찝어봐요.
거기가 아파요? 그 발목 한번 발목을 내렸다 올렸다 한번 해보세요. 올려봐봐.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신어봐. 슬리퍼. 걸어봐요.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안 돼요. 질질 끌고 오시네. 양쪽 무릎이랑 골반이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지 한 2일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신데. 이게 때문에 좀 다른 데가 다 아파요. 다른 데. 올라가서 엎드리세요. 이 환자의 정확한 병명은 아킬레스 건초염 그리고 석회화 건염, 이 두 가지가 검사상에 나온 그런 사례가 됩니다. 대략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염증기가 있는 회복기, 그러니까 염증기와 회복기가 겹쳐져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염증기와 치료기 때 통증을 느끼는 세부 원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제가 부종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을 줄이는 치료를 먼저 하고요. 우선 부기를 빼는 게 좋아요. 이 환자분은 발등까지 다 부었어요. 전체가 다 부어 있고, 이 발목 주변은 마치 그 앵클 스프레인 이후의 환자처럼 이만하게 부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못 걷지. 디디디디 뭐 쩔뚝쩔뚝거리고 클라우드 기전이 대단히 심해요. 근데 이럴 때 부기를 먼저 빼는 거, 부기만 먼저 빼버리잖아. 그러면 훨씬 가벼워져요. 아픔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기를 뺀 것만큼 앵클 도시플렉션을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에 근육의 과긴장을 푸는 그런 치료를 했고. 자, 가자 이제. 아프면 얘기하세요. 별로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어이 좋다. 자, 발목 움직여 보세요. 발목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다시. 자, 올리고 계세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찌릿찌릿하죠. 끝으로 신경의 안정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자, 발목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렸다가 올려봐봐. 아니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화이팅. 그렇죠. 더. 됐어. 내리고 발에 힘 주셔야 돼. 발 힘 풀면 안 돼요. 다시 쭉 올리세요. 힘 주고 내리셔야 돼요. 내릴 때도. 당연히 당일날 걸을 수 있죠. 처음에 왔을 때는 체중 지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픈 거는 조금 남아있지만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봐. 걸어보기. 오. 대박.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봐. 아, 불편하죠. 그래야지 병원도 먹고 살지. 일로 오세요. 어때? 처음 추천이 아플 정도예요. 비교가 안 되죠? 네, 아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날 봐요. 하이파이브 한번씩. 네네. 아이, 잘했어요. 선생님 좋네. 자, 치료. 자, 이 환자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요. 당일날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5일 정도 지났거든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2주 전부터 아팠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른 병원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충격파 치료했어요. 아, 제가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처방하신 선생님이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때요, 초기 염증기 때는 손도 못 대요. 아프단 말이에요. 체중 지지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발에다가 충격파 두두두두두두 딱딱딱딱딱 더 죽어요. 더 붓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격파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충격파까지 해가지고 더 부어버리고 염증이 더 커져버린 거지. 뭐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책대로는 처방이 맞으나 좀 비상식적인 처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때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좀 덜 아프고 안 아픈 상태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권리 잊지 마세요. 병의 근본 원인 외에 통증의 세부적인 원인을 없앴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총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근본 원인 부인 힘줄이 빠르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보셨던 아킬레스 건염 환자가 못 걷다가 걸어요. 그러면 걷는 것만큼 힘줄이 순식간에 회복됐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통증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근본 원인부의 회복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염증기, 치료기, 회복기 모든 부위가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회복될 때까지 통증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안 아프고 살고 보다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것. 이건 뭐냐면 안 아프고 치료기, 회복기까지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기간 전체가 확 줄어버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비수술 치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통증만 조절되면은 병이 좋아진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준 상태로 여러분 일상생활이 편안하시면 치료 기간이 현격하게 준다라는 점, 그리고 치료가 되는 동안, 자연 회복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점, 그죠? 삶의 질이 무지 높은 거죠. 그래서 통증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통증 치료만 할까요?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되는 부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처치들이 전문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문서로 보자면 관절의 굳음 방지라고 해서 통증 조절을 초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관절이 안 굳습니다. 안 굳으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통증으로부터 빠른 해방, 빨리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아프면서 한 1년씩 고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안 아프면서 지내야 되겠죠. 조직의 빠른 회복,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부의 빠른 회복. 이건 뭐냐면 힘줄이 파열됐어요? 통증을 조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염증기, 치료기, 회복기를 지내보십시오. 힘줄의 회복 그 품질이 완전 달라요. 훨씬 달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재현성과 확정성이라는 기준에서 많은 치료들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준 신드롬에서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좋아지는 치료 없습니다. 그리고 돈 투자 안 하고 치료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통증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가 기능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어깨를 예를 들자면 어깨가 안 아파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잘 쓸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럼 병원 갈아타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이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게 정형의학 쪽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은 다 똑같지만 실력이 다 똑같지는 않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은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 중에서 통증에 특히 최적화된 전기신경 치료를 이용을 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